지난주 목요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우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이었지만 발표 당일에 워낙 관세 뉴스에 묻혀서 주목도가 높진 않았는데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에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세제 개편안 소식 알아보기 전에 주말 사이에 나온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저희 KBS 출연해서 이 협상 막전 막후 진행 상황을 상세히 좀 밝혔어요. 일종의 이제 후일담, 협상 타결 후일담을 밝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 네.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실 지난주 이맘때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그때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네. 미국 워싱턴에서 한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그 상무장관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예. 집에서 한 번 더 만났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어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이 상무장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때문에 네. 스코틀랜드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워싱턴에 있던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을 못 만났겠죠.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랑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약간 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 네. 그때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 국내 내부 정부의 협상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지만 적극적인 모습. 네. 나쁘게 보자면은 한국이 정말 급하구나, 더 내놓을 패가 없구나라는 아하. 취약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결국은 갔고 예. 결론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얘기가 아주 잘 풀렸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갔으면은 참 힘들었을 거다 이런 후일담도 하나 내놨고 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조선업, 우리의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와주겠다는 카드가 이번에 굉장히 잘 먹힌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예. 많이 화제되잖아요.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빨간 모자 쓰잖아요. 모자.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네. 다시 위대하게 거기에 쉽빌딩 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우리가 구호만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마가를 패러디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게 아마 지금 유튜브로도 아마 사진이 나갈 텐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부 공무원들이 동대문 가서 특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특별 주문 제작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잘 먹혔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좀 공개했습니다. 정말 막판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총력을 다했다는 걸 여실히 예.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걸어 나올 어떤 레드라인이 또 있었다는 말이죠. 예, 레드라인이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일 안을 미국이 제시하면 네. 협상을 깨고 나올 각오도 있었다. 물론 그 레드라인이 뭐냐는 공개는 안 했어요. 네, 그런 네. 게 있었다라고 그런 후일담도 소개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3,500억 달러짜리 대미 투자 펀드도 관심도 크고 또 논란도 큰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이 펀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관련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3,500억 달러 의 대미 투자 펀드예요. 네. 3,500억 달러는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490조, 5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대미 투자 펀드라고 하면 우리 주식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텐데 네. 너도 나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사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걸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게 펀드잖아요. 네. 참 펀드라는 명칭 그대로 이해하면은 한국에서 500조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물건 사고 하는데 쓴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당장 나오는 질문이 우리가 500조가 있냐? 그렇죠.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700조 원인데요. 네. 만약에 정부가 500조 원을 여윳돈을 만든다면 쉽게 말해서 정부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의 그런 느낌. 네.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정부의 설명은 이 이름은 펀드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각출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보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은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보증은 또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이니까 정확히는 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LG화학이라고 있잖아요. 예. 큰 기업이죠. 네. LG화학이 미국에 2조 원짜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뭘 짓냐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그걸 파는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짓습니다. 네. 2조 원입니다. 그걸 짓는데 엄청난 돈이죠. LG화학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네. 여윳돈 2조 원을 한 방에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출을 받는데 이 LG화학이 2조 원 중에 공사비 2조 원 중에 1조 4천억 원을 프랑스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프랑스 은행장님 입장에서는 네. 물론 LG화학이 한국의 유수의 대기업이지만 1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기업이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당연히 안 빌려주려고 하거나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아주 높게 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럴 때 한국 정부가 너희 불안한 마음 알아. 네. 대신에 만약에 LG화학이 장사가 안 돼서 못 갚으면 우리 한국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아. 너희 정부도 못 믿니? 그러니까 빌려줘. 이게 보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 건을 정리해 보면 LG화학이라는 한국 기업이 프랑스 은행에서 1조 4천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 돈을 미국 땅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돈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것도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 투자할 때 실적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한국에 있는 여윳돈이 미국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조달하는 게 미국으로 가는 거고 다만 한국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아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에 망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대신 갚아야 하니까 세금이 큰 부담이 생기지만 네, 네. 그렇지 않고 잘 돌아가고 수익 나고 또 재투자하고 대출자고 그러면은 정부가 당장 돈 갚을 일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갈림길이 되지만 어쨌든 당장 정부에서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현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당장에 이게 3,500억 달러 뭐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단위가 너무 커서 네. 덜컥 겁이 나는 건데 실제로 돈이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네. 의미고요. 자, 이제 세제 개편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말에도 세제 개편안 두고 여야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금요일 날 코스피가 거의 3.88% 거의 네. 4%가 가깝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게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중에서도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리는 안 때문이다라는 게 시장과 야당의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세제 개편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세를 하는 안입니다. 네. 1년에 한 8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거는 안인데 네. 그 8조 원 중에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 그게 훨씬 큰 덩어리인데 사실 그건 별로 논란이 덜 되고 있고요. 네. 증권 관련 세금을 올립니다. 증권 거래세를 지금 증권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그게 거래액의 지금 0.15%인데 그걸 0.2%로 올리는 거 그게 있고요. 거기서도 한 증세 효과가 2, 3조 정도 늘어나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것도 크게 논란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네. 크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 가지고 어지간히 돈을 많이 벌지 않고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는 소득이 생겨도 소득세가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주식 부양을 위해서 주식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판 수익에는 대부분 면세를 해줍니다. 네. 다만 대주주는 과세를 합니다. 네. 20에서 25% 과세를 하는데 그럼 핵심은 누가 대주주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네. 이게 기존에 아주 뭐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봤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을 꾸준히 내렸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로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넓어졌겠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는 그걸 다시 5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과세 대상이 좁아졌겠죠. 네네. 근데 그걸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는 세제 개편안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다시 과세 대상이 넓어지겠죠. 넓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 주가를 띄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에 세금을 많이 물리느냐. 이런 여론의 반발이 생겼고 그게 또 그냥 여론만 있었으면 크게 힘을 덜 받았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주가가 아주 많이 빠지면서 예. 이거 봐라. 너희 세금 이상하게 하니까 한국 주식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국회 청원까지 올라오고요. 근데 다만 네. 오늘은 주식은 한 25% 조금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도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정부 세제 개편안 뭐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보통 정부가 어떤 법안을 내면 당연히 여당은 찬성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정부가 목요일 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금토 주말 사이에 여당 의원들이 나는 반대한다라고 나온 여당 의원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부가 원안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시 좀 수정하거나 절충하는 거 아니겠느냐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예. 앞으로 의원들은 공개 발언하지 말아라. 대신 민감한 문제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리하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든 수정을 하든 빨리 정리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수정을 하든 원안대로 가든 그러니까 직진을 하든 우회를 하든 양당 간에 뭐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법인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 일괄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포함해서 증세를 하는 게 현재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고요. 네. 왜 증세를 하느냐?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1년에 걷는 세금, 1년에 쓰는 세금, 걷는 세금에서 쓰는 세금을 빼면 해마다 100조 원 정도 세금이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 네. 그게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한번 확 뛰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00조 원 정도가 세금이 부족합니다. 네. 한 해면 100조지만 10년이면 1000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까 700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대로는 존립 불가능하다. 결국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덜 쓰거나 정부가 세금을 덜 쓰거나 더 걷거나인데 네. 사실 우리가 정부가 쓰는 많은 지출 중에 상당 부분은 복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얼마를 준다, 뭐 양육수당 얼마를 준다.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으셨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못 그렇죠. 들으셨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한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국민의 혜택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은 지출을 못 줄이면 정부의 수입, 세수를 늘려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방향을 증세로 잡은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증세가 얼마나 더 되느냐예요. 현재 정부의 계산으로는 1년에 8조 원 정도가 더 거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1년에 얼마씩 펑크가 난다? 100조씩. 100조씩 예. 펑크가 납니다. 100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8조 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결국은 이 재정 증세를 어떤 최소한 본전이라도 영원이라도 맞추려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세입 증대, 그러니까 증세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어야 될 거다. 물론 이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과연 선거가 다가오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네. 적어도 숫자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증세가 현재로서는 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1분 좀 적게 아래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깎아서 혜택을 늘린 분야도 또 없진 않잖아요. 증세보다는 뭐 숫자는 적습니다. 효과는 적습니다만 가장 많이 깎아주는 분야가 다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자들 잘 아시겠지만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도가 300만 원까지인데 지금은 자녀가 1명이든 자녀가 5명이든 다 3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자녀가 없으면 300만 원, 자녀가 많으면 400만 원까지 예.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줍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세금을 얼마를 덜 내는 거냐면 4인 가족 잡으면 1년에 소득세를 15만 원 정도 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이면은 소득세가
15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감세들이 이번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경제 포커스 KBS 김준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